카이스트 임춘택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미의 페루를 가보시게 되면 나스카 문명이 있는데요. 막상 현장에 가보면 돌멩이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스카 문명을 제대로 보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서 보시게 되면 큰 동물 문양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크게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에 인류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엘빈 토플레에 의하면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의 이 3대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3대 혁명의 특징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 문명을 우리가 예측하고 이에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노예를 해방시켰나?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역사입니다.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의외로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노예를 수입했고 미국 독립 시의 노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쪽의 역사만 봐가지고는 노예가 왜 해방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쪽에 숨겨진 역사를 봐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엽 자동차를 고안했는데 이게 구현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로소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 해방의 절반의 공로는 제임스 와트에게 가야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이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학은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 즉 공학은 새로운 것의 발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물론 과학기술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7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가 가장 미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 그리고 가장 미래 예측이 쉬운 인구 변화가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래 변화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정치, 경제, 자원은 지금은 종속적인 위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 변화나 기술 변화에 의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자수민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정치, 경제가 변한다는 거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약 30여 가지 학문이 있고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도 역시 30여 가지의 학문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현대 문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미래를 좌우하는 큰 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현재 다양한 분야의 현대 문명을 이룩한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펠은 건축 문명을 일으켰고 벤츠는 자동차 문명을 그리고 에디슨과 테슬라는 전기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철이 있어야 세상이 바로 서죠. 카네기, 철강왕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스티브 잡스를 휴대폰 판매업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빌 게이츠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재단을 세운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벌거나 물건을 만드는 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는 유비쿼터스 사상가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윈도우즈 사상가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사상으로는 레이 커즈와일은 GNR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네틱스, 유전자공학, 나노공학, R, 로봇공학이죠. 이 중에서 저는 나노공학은 좀 더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과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은 이미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크게 바꿨습니다. 로봇이 공장을 대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에 가보시게 되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원래 영문학자였는데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1960년대에 공장에 가보니까 노동운동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부 기계로 대체해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 5년 동안 공장에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옮겨준 것이 곧 IT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로봇들이 1960년대 공장 자동화의 주역으로 등장을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노동조합이 이걸 막았고, 한중일의 삼국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세계의 일자리들이 아시아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세계적인 로봇 경제 체제의 변화를 우리가 과연 막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적응할 것인가에 지금 선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문학자들이 인간과 로봇이 같이 사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사상입니다. 생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문학이 물어보고 과학이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생명을 창조한 지가 10년이 지났고, 2년 전에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믿어졌던 시를 이해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 같은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하고의 아예 영역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제퍼디 쇼에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아직 인본주의가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포괄하는 생명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생명사상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생명과 비생명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과 지구 환경을 다 같이 생각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이오 사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개의 경제축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한중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축이 있고, 그리고 유럽에는 독일을 정점으로 한 유럽 경제축이 있고, 북미에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북미 경제축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개의 경제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특허로 보는 국가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특허 5대 강국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순서인데요. 현재 추세대로 이대로 바뀌어가게 되면 앞으로 5년 이내로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이 다행히 이 추세대로라면 독일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독일 이런 순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특허가 많아지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기게 되고, 기업이 흥하게 되면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연구 인력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공학자, 즉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교육하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엔지니어의 34%, 즉 3분의 1 정도를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의 10분의 1 정도밖에는 현재 교육해내지 못합니다. 다만 한국과 인도 같은 곳에서 인재들이 계속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연구개발입니다. 현재의 국력이 GDP라면 미래의 국력은 연구개발 능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연구비를 쓰고 있는 곳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이고, 그리고 이보다 훨씬 규모는 작지만 혁신의 강도가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것은 한국과 독일입니다. 지난 100년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국군을 좌우했던 것은 기술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을 보더라도 소련이 우주 개발 등에 앞섰지만 결국 기술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연방이 해체되는 굴욕을 맞게 됩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세계 1등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중국은 65년 전까지는 우리나 마찬가지로 식민지였지만 지난 30년 동안 개혁개방과 과교 중흥 정책을 통해서, 즉 과학과 교육을 중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G2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미래를 주도하는 인력 중 하나인 엔지니어를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는 한마디로 기술 사상가입니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적 자질,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술가의 자질이 있으면 과학자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 기업가적인 자질을 추가하면 공학자가 될 수가 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견했다면 과학자지만, 세종대왕은 한글을 발명했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반열에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과학 D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섰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과학 DNA가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젓가락을 잘 사용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이 있는데, 베트남이나 라오스도 2000년 동안 젓가락질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잡스가 설파한 것처럼 stay hungry, stay foolish, 즉 우리가 배고프고 못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거죠.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이 동양의 르네상스, 서양이 르네상스 시대일 때 동양에서도 르네상스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200여 년 동안 우리가 과학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400년 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잃었었고, 지금은 다시 세종대왕의 정신, 즉 홍릉 정신을 다시 찾을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정신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과학 한국을 만든다면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 시대에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